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어제 전국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직접 집회에 나섰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즉각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선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정말 숨가쁘게 오지 않았습니까? 대전에서도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보라매공원 광장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탄핵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카카오톡 검열하려고 하고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편법재판소가 이 반법 기준에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 700m 떨어진 곳에선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내란죄가 지금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볼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전 민주당 한반도 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말마다 전국 대도시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어제는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집회 참석을 했는데 정작 어제 대전 집회에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 모습은 잘 안 보였다고 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저희가 충청권 28석 중에서 6석만 갖고 있고요. 네. 대전, 세종은 아예 그 의석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대전시장은 저 이장우 시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구청장과 대덕구청장도 참석을 했죠. 윤상일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 집회하고 찬성 집회 같이 열렸는데 탄핵 찬성 집회에도 그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2분만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참석을 얼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집회의 정당 주최 집회들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 크다. 네. 어제 보니까 서울에서 민주당은 정당에서 동원령 내려서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인원 등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등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저는 이런 취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석 달 만에 사실상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그 최종적인 변론 물론 이번에 화요일 날 예. 최종 결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탄핵에 대한 그런 문제점과 그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탄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목소리가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시그널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러한 장외 집회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좀 여러 명 참석을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SNS로 동료만 했더라고요. 여기에도 배경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은 밝혀진 것은 아닌데요. 네. 추정컨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집회에 참석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를 수 있는 일종의 구설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일단 참석만 하지는 않고 당연히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발언 하나하나를 두고 자칫 잘못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일종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그런 점을 우려해서라도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서 뜻을 밝히는 것도 적절한 선택이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에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탄핵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지금 3.1절 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분위기예요. 실제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재판의 형식이지만 예. 네. 사실 정치적인 의미도 크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으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마찬가지로 또 많은 국민들이 실제 탄핵을 또 원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구애됨으로써 탄핵을 또 기각하기도 어려워요. 네. 이런 식으로 3분의 2가 넘는 국민들이 만약에 탄핵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의 국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수를 감안해서 만약에 이런 국민들이 탄핵을 원치 않는다고 그 뜻을 유지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그런 국민 뜻에 또는 그 수에 상당히 무시하기 어려운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양 당에서는 아마 집중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3.1절에 그 모이는 수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그러면은 그 조기 대선을 향한 발걸음이 누가 더 빠른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아마 동원령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이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주말도 반납한 채 이 모레로 예정된 최종 의견 진술, 즉 최후 진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에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만큼 양측 모두 최후 진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양측이 준비하고 있는 최후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윤 대통령은 대략 40분에서 50분 동안 계엄의 당위성과 직무복귀의 필요성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29차례에 달하는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선포된 불가피한 계엄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이 성립될 수 없어 탄핵 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후 진술서엔 계엄에 따른 대국민 사과도 담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부당성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점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에겐 무제한 최후 진술을 허용했지만 시간이 무한정 제공되진 않아 양측 모두 주말 사이 최종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도 윤 대통령 접견을 통해 진술서 문안을 가다듬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국회 측도 앞선 10차례의 변론 내용을 다시 검토하며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모레 최후 변론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25일 화요일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어떤 점을 강조할지 주목되는데 그동안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에 집중을 할 거다, 대국민 사과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저는 일단 방법상으로 보면 시계열로 갈 것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의 취임한 때부터 계엄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다시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물론 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분석적으로 접근한다면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합법성 내지 민주당의 반헌법적 여러 가지 국회 운영 이런 것들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단어를 조각조각 내서 설명하기보다는 처음 취임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판단할 때 우리 국민이 보는 것이나 또는 각 정당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토대로 평가하나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께 내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또 가장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또 재판관들에게 설득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열, 시간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에 변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엄의 정당성이 핵심이 된다면 20일 시작한 형사재판에는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네. 이번 헌법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후 진술에서조차도 대국민 사과라든가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 형사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최후 진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 비상계엄의 그런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측도 변론서 작성에 힘을 싣고 있는데 마지막 변론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부각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의 부분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든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점, 그다음에 몇몇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이 되었다는 점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었던 문제였던지를 한 번 더 지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네. 이번 계엄은 매우 특색 있는 계엄이잖아요. 일단은 원래 이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등은 보통은 권력 2인자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동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원래 지금 다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 이런 것들이 계획됐다는 것도 없어요. 네. 중간에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그대로 실행되지도 않았어요. 또한 실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단어들이 나와도 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결국 헌법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의 점이 있는지 이것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걸 탄핵하는 오히려 국회 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어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25일을 마지막으로 2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이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최종 선고와 결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궁금합니다. 전망이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평의 결과 나왔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은 8대0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4대4로 나왔단 말이죠. 아, 이것이 헌재의 글쎄요, 좋게 보면 묘미인 것이고 네. 나쁘게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생각을 반영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8대0 만장일치 판정이 나오지 않거나 기각이 됐을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그 가능성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대통령 파면은 인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숫자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당연하게도 8대 0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다소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8대 0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백해요. 이번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방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라든가 다수의 증인들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그런 결정문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법률 전문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대 0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활발해지고 있는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잠룡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의 성격을 중도 보수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면서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재 상황에서 이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명백히 대선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처한 뭐 당내 위험 이런 부분들은 탄핵을 통해서 이제 건너간 거고요.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본인의 방탄,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제하고 대선에 출마길을 연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판이 문제인데 현재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어요. 네. 따라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중도를 담은 플랫폼을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식인 거죠. 예. 이 플랫폼을 괴멸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대선은 본인이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수 괴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저렇게 해놓고 정책은 또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 본인에 대한 이념적 색깔은 국민이 평가하는 거고 또는 상대방 정치인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념 규정을 하는 것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중도 보수고 국민의힘은 극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극우라는 표현을 글쎄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라벨링하기 네.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쓰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누가 극우일까요? 저는 극우라는 표현은 공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제의 정치가 극우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보수 정당의 플랫폼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누가 극우인지 누가 극우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오늘 오전에 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국민의힘은 뭐 극우 전광훈의 이중대다 이런 발언도 나왔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게 외연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 집토끼를 잃는 것 아니냐,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토끼를 잃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진보의 그런 가치를 버리고 보수 쪽으로 향해야지만이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중도 보수의 개념은 진보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중도 보수로의 외연을 확장하겠다. 그러한 뜻을 밝혔다고 보여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은 단순한 외연 확장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기존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극우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하고 특히 중도층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이런 지금 갈등과 분열에 빠진 국민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그런 개념을 저는 꺼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중도로 외연 확장이 물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차기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읽혀지고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비명계 끌어안기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그제죠.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걱정과 불안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들 조직권 저지하고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 속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역할 하셔야 돼요. 네, 대표적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난 이재명 대표,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27일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납니다. 그 다음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조현삼 변호사님께서 진보의 가치를 지닌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가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공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친명과 비명이 이해관계 상반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 저는 친명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 토사구팽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만 출마하고 나서 붙든 떨어지든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치 행보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의 정치 시계에 이해관계가 얽힌 친명과 비명은 단체적으로 아직까지 또 싸움이 시작될 거고 그걸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조율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음에 당대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이 공천권과 이미 이제 공천에서 한번 탈락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벼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 희망사항이지만 일단 대선까지 또는 그 이후에 사실은 또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향후 또 하나 보수층 인사를 영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보수층 인사의 영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다음 관전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토사구팽의 행보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도 정체성 훼손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인생 자체가 사기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발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공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실용주의적인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민과 도민의 선택을 연거푸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기로 매도될 수가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면담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통합의 행보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논리를 답습하지 않기를 좀 그 부분만 좀 바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행보를 보이려 했으면 지난 공천 때 보였어야죠. 원래 그게 진짜 통합의 행보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통합의 행보인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인데요. 26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2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신법 2심은 언제쯤 나옵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실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가서.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3월 말에 2심 선고를 내릴 거다 이런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 이 시기와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은 뭐 빨리 진행되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사실 저것을 끌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고 아마 이제 3월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재판부가 이번 26일 날 양형증인을 신문하고 나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해당 그 범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나 검찰 양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조차도 무죄를 쓰지 않겠다라는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표현된 걸로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형상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당선 무효형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피하는 이런 양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렴으로 9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더 악화돼 위중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교황의 모든 외부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9일째 입원 치료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 한때 회복되는 듯 했는데 You understand that he's fine, he's more clever than you, so the humor is perfect. 현재는 위중한 상태라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성명을 내고 교황이 산소 치료를 받았고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 등 현재로선 예후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itting in a chair, he is spending some small amounts of time in the chapel, but he has been treated for a very serious case of pneumonia in both lungs. 의료진은 올해로 88 교황의 나이와 기존의 폐 질환을 고려하면 위험한 상태라며 모든 외부 일정은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어오던 주일 3종 기도를 2주 연속 집전하지 못하게 되자 일각에선 교황의 사임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한 주간 길게 이어졌던 강추위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해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약한 소낙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전남 서해안에 3에서 8, 그 밖에 호남 지역과 충청은 오늘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구름이 닿지 않는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동해안은 나흘째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 보이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에, 모레는 동해안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조업이나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3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